돈이 되는 지식 토크 뒷동산입니다. 이번 시간 이 빅데이터로 부동산을 얘기하는 김기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집값의 방향이 아직도 좀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다는 분들 많은데 네. 먼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이제 올해가 단기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네. 지역마다 다르지만 뭐 한 2월 달부터 시작된 반등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랑 물론 이제 10월 달 말까지 데이터를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미 이제 10월 중순이 넘어섰고 여러 데이터들을 봤을 때 지금은 21년 10월과 너무너무 유사한 상황이다. 21년 10월.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1년 10월에 제가 이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네. 조례 매도 찬스다. 맞아요. 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가 정확하게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이 들어왔고 이제 2차 하락이 시작되는 이 기점이 아마 요번 달이 되지 않을까. 23년 10월 달. 10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10월 달 들어서 지금 급속도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 상태대로 좀 더 진행이 된다라면은 우리가 21년 제가 10월에 고점이라고 얘기했고 22년 하반기부터 급락이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라면은 지금의 그와 유사하다라면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이미 지금은 팔기는 너무 힘들고 안 팔립니다. 이제 네. 이미 시장이 너무 얼어붙었고 그래서 몇 달 후부터 아마 상당히 또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데이터로 네. 그런 추이를 좀 보여주셨었는데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상황들을 좀 데이터로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9월 달에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8월 중후반부터 일부 데이터들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뭔가 지금 상황이 제가 분명히 단기 반등장을 인정을 하고 지금은 단기 반등장이 맞고 이 단기 반등장은 뭐 짧으면은 올해 연말 정도 한 뭐 10월, 11월 길면은 한 내년 초중반까지 더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단기 반등이. 대세 상승장은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꾸준히 해왔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9월 달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 8월 달부터 지금 데이터가 안 좋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9월 달, 10월 달 데이터를 정말 우리가 네 가지 지표를 유심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9월 달에도 안 좋아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네 가지만 보면 10월 달이 지나면 답이 나올 것 같다. 방향성이 좀 정해질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네 가지 지표를 이야기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수급 동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사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집니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의 매매 수급 데이터입니다. 요 파란색이 파란선, 네. 매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매도 심리. 근데 매도 심리가 올해 작년 11월 말에 고점을 찍고 계속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상승이 나타났고 올해 이제 8월 13일 날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네. 자, 근데 빨간색이 매수자 많음인데요. 매수자 많으면 어때요? 계속 줄어들고 있죠. 사려고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자, 제가 이제 정확하게 고점을 부르짖었던 2021년 10월 달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때 보세요. 자, 이때도 보시면 어때요? 빨간색 사려고 하는 사람은 줄고 팔려고 하는 파란색 매도자는 어떻게 돼요? 늘죠. 네.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 늘고 사려고 하는 사람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끝난 거죠. 물론 얼마나 저평가냐 고평가를 또 봐야 되는데 이때는 뭐 역사적인 너무 고평가였고 지금도 또 단기 반등이 들어와서 여전히 지금 거품이 너무 많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디 정도에 있냐면 서울은 지금 가슴 정도에 있습니다. 가슴.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밑에서 사고 어깨 위에서 팔아라라는 투자 격언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서울은 어디냐면 가슴이다. 너무 높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수급 데이터가 계속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서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요. 부동산 시장이 가장 또 뜨거웠던 데가 어디냐면 세종인데 자, 세종도 보시면 어때요? 세종도 매도자 많음 늘어나고 매수자 많음 별로 없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인천이나 대구나 뭐 상당히 주요 지역들이 상당히 지금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방향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게 데이터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아까 이제 뭐 네 가지 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또 지금 매매 수급 말고 또 다른 데이터들은 좀 어떤가요? 두 번째 데이터는 뭐냐면 바로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수도권 평균이 몇 건이냐면 한 2만 8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평균적으로 한 2만 건 이상의 수도권을 봤을 때 예, 예. 매매 거래량이 나타났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5,000건 최근에 찍었을 때가 이제 15,000건 16,000건 그리고 9월 달은 거래량이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9월 말에 무슨 일이 있었죠? 9월 말에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9월 말까지. 그리고 사실은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그나마 거래가 이렇게 늘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좀 가능하게 해주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원래는 내가 한 달에 서울에 집을 살려면 300만 원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네. 특례 보금자리라는 걸 기간을 막 40년, 심지어는 막 50년까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게 어때요? 더 줄어들죠, 많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금리마저 시중금리보다 더 낮게 해주니까 집을 사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살만하네? 네, 좋은 조건이네. 라는 네.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둔촌 주공 아파트를 살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래량인데 네. 요게 이제 일반형이 이제 9월 말부로 끝나기 때문에 10월 달부터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실거래가 집계하는 걸로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실거래가는 한 달 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10월 말에 데이터를 알려면 11월 달 말이 돼서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더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나요? 예, 제가 또 데이터맨이잖아요. 예, 부동산 빅데이터맨이고 이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어떤 데이터가 있냐? 자, 거래 동향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KB부동산의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집계를 하는 데이터인데 네. 이거를 보면은 지금 거래가 느는지 주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좀 더 있습니다. 빠르게 알 수 있네요. 훨씬 더 네. 빠르게. 자, 서울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 5월 달부터 거래가 어때요? 거의 없죠. 요 막대 그래프가 이제 거의 뭐- 거래가 많으냐 작으냐를 보여주는 건데 절벽이네요. 거래가 정말 없다가 올해 한 2월 달부터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 딱 실행이 된 그때부터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나다가 언제가 피크였냐? 8월 말 9월 달.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줄고 있네요. 줄어들고 있죠. 거래가 다시 줄어들고 있다. 즉 시장의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살 사람 자 보세요. 거래는 줄어드는데 만약에 매물이 계속 쌓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래는 주고 매물 쌓이면 가격이 떨어질 떨어지겠죠. 가능성이 높겠죠.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데이터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줄어든 건 맞는데 만약에 시중에 매물이 또 줄어들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중에 지금 매물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요 파란색이 매물입니다. 서울의 아파트의 매물량. 네. 언제가 최고죠? 지금이 최고입니다. 최고네요. 예. 지금 7만 4천 건이 넘는데 7만 4천 채가 넘는 아파트가 지금 매물로 나와 시중에 있다. 매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산해지고 있습니다. 피크 찍었고요. 그리고 아까 수급 동향 데이터 보셨지만 살 사람은 줄어들고 팔 사람은 많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자, 보시면 자, 서울만 그러냐? 아니죠. 경기도도 왼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다 지금 방향이 안 좋은 건데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다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매매 거래가 다시 줄고 있다. 다시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충북이 제일 그나마 좀 활발한 편인데 충북도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죠. 방향이 좀 바뀌네요. 네, 그래서 세종, 서울, 경기 뭐 다 어디 할 거 없이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지금 왼쪽으로. 그래서 거래가 더 줄어들 거다. 10월 달에는. 그러면 이제는 지금의 단기 상승장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 라는 게 데이터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매물은 늘고 거래는 줄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집을 좀 팔려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좀 움직여야 될 필요도 좀 있겠네요. 뭐 그거는 각자의 재산이 걸린 문제니까 각자가 알아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시는 문제인데 문제는 그래? 지금 뭐 이상한데? 팔려고 내놓잖아요? 네. 안 팔린다니까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부동산 언제 팔아야 되느냐? 올라갈 때 팔아야 됩니다. 올라갈 때. 근데 이미 지금 시장은 그러네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 한번 팔려고 한번 내놔보세요. 부동산 아니 꼭 파시려고가 아니라 부동산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아파트를 어디를 내가 좀 팔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한번 돌아다니시면서 발품도 좀 팔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지역별 상황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뭐 지금 또 상황들을 다른 지표로 좀 부동산 관련된 말고 네. 다른 지표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있을까요? 네. 다른 지표요? 네. 네, 있죠. 자, 이제 제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 네 가지 지표로 일단은 수급 데이터, 네. 그다음에 거래량 데이터. 근데 이 두 가지 데이터가 어떻죠? 다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급락이 나타날 건지 아니면 완만한 하락이 나타날 건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거에는 저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좀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2022년 하반기에 엄청난 급락 장세가 나타났잖아요. 네. 정말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로 큰 급락이었었거든요. 2006년 이후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가장 크게 하락한 한 해가 22년입니다. 22% 하락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락하는 해는 처음이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자, 근데 이제 환율이 지금 한 1,350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뭐 1,440원, 50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환율이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뭐 1,350원, 1,360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1,370원이 넘고 1,400원을 넘어간다. 네. 그러면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급격한 하락이 또 환율이 나타날 수 급등했을 있습니다. 때. 그렇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뭔가 상당히 좀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환율을 좀 주목해서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환율이 뭐 이렇게 급등하지 않고 요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다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환율이 작년 하반기처럼 치솟는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 신호로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환율과 같이 봐야 되는 지표가 뭐냐면 바로 외환 보유고예요. 외환 보유고. 달러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근데 요거를 좀 보시면 요게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고의 장기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어때요? 계속 지금 늘어났죠. 네. 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늘어났는데 줄어들 경우가 딱 세 번 있었습니다. 요때 아무래도 요때가 언제였죠? 요때가 96년 5월 달에 고점을 치고 내려왔다가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IMF가 터졌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언제냐면 2008년입니다. 2008년 3월 달에 고점 찍고 이 이후로 외환 보유가 줄어들면서 이제 금리가 왔었고요. 그리고 21년 10월 달에 제가 고점이라고 무조건 팔아야 될 때라고 딱 얘기하던 그 시점에 외환 보유가 고점 찍고 이후로 내려왔다가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국이 환율 방어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환율이 또 불안해지면 이제 국내 정세가 또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무슨 위기가 터진 게 아니잖아요. 위기가 터진 게 아닌데 지금 외환 보유고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심각한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 차이가 왜 발생을 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제가 봐야 되는 네 번째 지표랑 연관이 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미국의 금리입니다. 이제 그리고 미국의 금리를 우리가 잘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미국 10년 채권. 근데 얘가 지금 5%까지 갔다가 조금 최근에 조정받아서 지금 4.82 정도 합니다. 네네. 자, 근데 요거를 좀 보시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금 어때요? 중장기적으로 요게 81년에 고점 찍고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내려오다가 최근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굉장히 가파르게 그래서 2020년 코로나 때를 저점으로 이 이후로는 지금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한국보다 훨씬 더 높아요. 자, 지금 달러로 예금하면은 이자를 몇 퍼센트 주죠? 5% 이상 줘요. 자, 그러면 한국에 지금 은행에다 돈 맡기면 몇 프로 주죠? 예, 4% 정도. 3%? 4%. 예. 많이 주는 데가 4% 정도 주거든요. 자, 그러면 돈의 속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 이자를 더 많이 그쵸. 주는 쪽으로 네. 가게 돼 있죠. 그리고 한국 돈이 안전하겠어요? 미국 돈이 안전하겠어요? 이건 뭐 아무래도, 말할 필요도 없죠. 자, 더 안전한 통화인데 이자를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자산이 달러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원래는 한국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네. 그럼 따라서 올려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었고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죠. 보통은. 네. 근데 이거를 못했죠. 왜? 한국은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안 좋아요. 대출이 너무 많아요. 네. 코로나 때 너무 연끌을 많이 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대출 받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어떻게 되죠? 뭐 파산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충격적인 뉴스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DSR이 50%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한 달에 대출 이자로 얼마 내고 있다는 얘기죠? 500만 원. 그렇죠? 내가 버는 소득에서 그 비율. 자, 그런데 DSR이 70%가 넘는, 그러니까 100%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70%가 넘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버는 소득에서 70% 이상을 대출 갚는 데만 쓰는 거예요. 대출 갚는 데만큼. 야, 생활이 안 될 것 자, 같은데. 이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몇 명일까요? 거의 300만 명 정도 됩니다. 300만 명이 자기가 버는 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갚는 데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도. 자, 그러면은 얼마 가지고 생활해요? 30% 이하로 네. 생활하시는 분들이 300만 명 정도 된다고요. 1,000만 원 벌어도 300이고 500 벌면은 150입니다. 이걸로 살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네. 금리를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한 거고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뭐 외환 얘기나 금융위기 같은 게 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외환 보유가 줄어들고 있다. 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돈들이 자꾸 달러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환율이 급등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외환보유고를 이거를 지금 막 틀어막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억지로 지금 틀어막고 있는 이런 기준금리, 한국의 기준금리 상황, 자꾸 높아져가는 지금 미국의 금리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불안불안하고 정말로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영끌족들도 이제 집을 어쨌든 많이 샀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못 버티면 집을 이제 내놓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아까 네. 집을 안 팔린다고 또 말씀하셨고 네. 어떻게 좀 이런 상황들이 좀 펼쳐질지 앞으로. 아, 네. 네. 뭐 저는 다 모든 걸 다 데이터로 제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얼마 전에 이제 리치고에 이 경매 데이터가 들어갔고 네네. 저도 이제 경매 통계를 보고 싶은데 네. 기존의 경매 통계는 대법원에 가서 숫자로 된 거밖에 못 봤어요. 근데 숫자로 보면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잘 그래서 모르죠. 이거를 리치고 이제 경매를 넣어서 음. 매각 통계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다 만들어 놨는데요.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서울이에요. 자, 그러면 서울의 경매 시장이 어떤지를 데이터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수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경매 수가 요거거든요. 엄청 늘어나고 있네요. 네. 경매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자, 경매 수가 증가해도 그만큼 매각도 같이 잘 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매각 수는 어때요? 매각 수가 요 옆에 막대 그래프인데 매각 수는 어때요? 경매 건수 늘어나는 거 대비해서 매각 수가 그렇게 부족하네요. 네. 턱없이 부족하죠. 이거는 무슨 얘기죠? 경매 매물은 쌓이는데 경매마저도 잘 안 팔린다. 자, 과연 아니 부동산 지금 대세 상승장이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대세 상승장 이렇게 경매가 이렇게 늘어날까요? 네. 지금은 경매 물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2024, 25, 26년은 경매로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기회가 오고 경매 물건은 앞으로 계속 많아질 거다. 왜? 코로나 데이터를 보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연끌해가지고 건물 사고 아파트 사고 땅 사고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는 금리가 쌌잖아요. 그렇죠. 네. 한 달에 뭐 아파트로 따지면 300만 원 내던 이자가 이제는 뭐 500만 원 이상 늘어났고 1000만 원 내던 지금 건물 대출금이 이제는 2천만 이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꽉 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금리는 계속 지금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나오고 있다. 네. 네.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 내 집 마련 못 하시거나 좀 큰 평수로 갈아타기를 원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뭘 활용하셔야 된다? 경매 활용하세요. 앞으로는 경매. 예, 이런 웬만한 데이터 이제 리치홀 다 공짜로 볼 수 있게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지금도 경매가 얼마나 매력적이냐면 지금도 최소한 10에서 15%, 많게는 20% 싸게 살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장에서 아니 경매 건수가 별로 없으면은 모르는데 없으면, 물건도 네. 지금 많아지고 있고 네. 가격도 평균 한 15% 정도 싸게 살 수 있어. 낮은데 굳이 일반적으로 살 필요는 없다. 그렇죠. 자, 10억짜리면 그럼 얼마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1억 5천. 네. 그래서 네. 정말로 이제 경매 전성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제가 예견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데이터로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표상에서 집값이 좀 앞으로 어두운 전망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뭐 2차 하락에 네.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느 정도 좀 더 떨어지고 네. 또 얼마나 좀 계속될지 네. 그런 부분 한번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떨어질 수 있냐? 자, 이거를 가늠해 보려면은 네. 얼마나 비싼지를 알아야 돼요. 현재. 네. 네. 얼마나 비싼지.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이 있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꼽습니다. 자, 여기에는 주택 가격, 사람들의 소득, 예. 그다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고 쳐요. 세후로 5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작은 건 아니죠. 그렇죠. 거의 한 연봉 아마 한 8천 정도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세후로 한 달에 500을 보세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상환 금액으로 얼마 쓰실 수 있어요? 한 40%? 40%? 네, 많게 하면 네. 많아봐야 40%죠. 네. 그럼 네. 얼마예요? 뭐 200 되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럼 300은 내가 또 가족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근데 내가 월급이 600이 됐어요. 그럼 더 쓰실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조금 더 쓸 수 있겠죠. 그래도 한 250 정도? 네. 뭐 많으면 300? 그래서 내가 소득이 올라가면은 집을 사는 게 덜 부담스럽죠. 네. 그렇죠. 그래서 소득이 또 올라가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떨어지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지금 뭐 대출 금리가 네. 5%인데 만약에 이게 2.5%로 떨어져요. 그럼 한 달에 300만 원 갚던 게 얼마로 줄어요? 한 200만 원이나 200만 그 원. 밑으로 네.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집을 또 사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정도면 좋죠. 또, 예, 할 그렇죠. 마음이 부담이 들죠. 없죠. 네. 근데 이거를 네. 하나의 지표로 만든 겁니다. 모든 지역을. 음.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종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네, 지수네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07년부터 데이터가 있는데 평균 얼마냐? 25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50만 원씩 갚으면 서울에 집 샀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코로나 때 얼마까지 갔냐? 387만 원, 거의 400만 원까지 갔습니다. 미쳤죠. 그러니까 자, 한 달에 400만 원씩 갚아가면서 서울에 집을 살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그렇죠. 직장인에선. 예.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고점 찍고 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바보 이론이라고 아세요?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려면 나보다 더 바보가 더 비싼 가격에 사줘야 돼요. 사줘야죠. 예. 네. 근데 한 달에 400 이상씩을 내고 더 사줄 수 있는 바보가 없다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어느 정도냐? 지금 330만 원입니다. 하여튼 엄청 여전히 높네요. 너무 예. 비싸죠. 근데 이게 낮을 때는 얼마였냐? 170만 원이 안 됐어요. 163. 자, 제가 이제 비율을 그냥 한 달 갚는 금액으로 비율을 드렸는데, 네. 자,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근데 지금은 330이니까 160이면 몇 배예요? 두 배다. 2배. 예. 두 배입니다. 저점의 시기보다 지금 두 배가 비싸요. 자, 그럼 얘가 지금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별로 없죠. 아니, 지금 다 영끌해가지고 지금 빚들이 이미 너무 많은데 한 달에 330씩 내가면서 서울의 아파트를 또 살만한 사람은 별로 없다. 또다시 코로나 같은 게 터져서 기준금리가 0.5%, 제로금리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 네. 두 번 다시 우리가 코로나 때 찍었던 그런 가격은, 그런 거품은 보기 힘들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저는 너무 참 좀 뭐라 그럴까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집값이 예를 30억을 찍어서 고점을 코로나 때.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시 여기를 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쵸, 한번 통화량이 갔으면, 계속 쌓이고 체력이 계속 증가하고 사람들 소득이 증가하고 이러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장 몇 년 내에 그런 가격은요.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오지 않습니다. 그는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벌어진 아주 특이한 일이에요. 천재지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저는 얘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평균까지 떨어지려면 250까지 떨어지려면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 소득이 늘어나면 돼요. 사람들 소득이 늘어나면은 내가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니까 더 많은 돈을 내가 주택 지금 대출에 상환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들 소득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최근 기사를 보면 어떤 네. 기사가 나오죠? 사람들 실질 소득이 17년 만에 최대 감소했다. 아, 오히려 감소. 네. 네. 밀지도 않고.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주변 식당에 10,000원 이하 식당을 요즘에 이거를 점심값? 엄청 네. 검색해 찾아가요, 진짜로. 한 끼에 10,000원.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진짜로 너무나도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 즉 사람들의 소득이 오히려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 늘지 않고 실질의 소득이. 자, 그럼 소득은 물 건너갔어요. 둘째, 금리가 내려가면 또 이게 떨어집니다. 자, 근데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당장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 쉽지 네. 않죠. 네. 당장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올해 말, 내년 초 금리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또 내피셜을 가지고 또 시장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또 쏙 들어갔죠. 그렇죠. 한 네. 총재도 뭐 그런 경고를 많이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국은 금리를 억지로 지금 눌러놨단 말이에요. 미국 이만큼 이미 있는데 한국은 진짜 완전 진퇴양난이고요. 금리가 여기서 뭔가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라면은 금리가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면 금리가 떨어지기 쉽지 않다. 그 얘기는 결국은 소득도 물 건너갔고 금리도 물 건너갔어요. 그러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는 거. 왜? 더 이상 사람들이 비싸서 사줄 수가 없어요. 그럼 내려갈 수밖에 없고 지금 매물 쌓이고 있고 아까 데이터 보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얼마 떨어져야 되느냐? 사람들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한 20% 많게 이 저점까지 떨어지려면 40% 떨어져야 돼요. 그럼 평균 30%. 아마 안 믿기실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또 가격에서 떨어진다고? 30%가 더 떨어지는 네. 게 적정하다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네. 20억 아파트는 최소한 20%니까 얼마야? 4억. 많으면 40%니까 8억. 4억에서 8억. 평균 6억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0억 아파트 그죠? 10억 아파트 기준으로는 20% 떨어지면 8억. 40% 떨어지면 6억. 네. 평균 3억 떨어져서 7억. 네. 네. 안 믿기시겠지만 데이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전제적으로는 또 말씀드리지만 네. 금리가 지금 금리가 멈춰 있고 사람들의 소득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거품이 여전히 지금 너무 많다. 네. 저는 훤히 보여요. 훤히 보입니다. 네, 정말로 13, 14년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집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야말로 사실은 데이터 보니까 어때요? 너무 사야 될 시기였네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그게 무슨 전문가든 뭐든 다 인간은 결국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 하세요. 진짜로 그게 정말 내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는 상당히 매력적인 이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일부 지역은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곳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기회가 이제 내년부터는 네. 좋을 것이다. 시작된다. 네. 그리고 경매로 기회하면 경매를 더 싸게 네. 잡으시면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자산의 격차가 완전히 벌어지고 빈부 간의 격차가 언제 벌어진지 아세요? 대세 상승장 때가 아니에요. 폭락장 때, 하락장 때. 왜? 그때 대다수는 대응을 못하고 안 좋아지지만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그때 자산을 엄청나게 불립니다. IMF 때 이후로 그러네요. 빈부 네. 격차가 그때 가장 심해졌고요. 지금은 굉장히 지금은 2008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금 거품이 여전히 지금 쌓여 있고 이런 거품들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 올 수 있어요. 지금은 절대로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 올 수 없다. 네. 그렇게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집 살 때가 아니다라는 경고를 쭉 해오셨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좀 무주택자들이 대응하는 좀 자세나 네. 어떤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으면 공부하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 정신은 없어요. 노력하지 않고 정말 내 집을 좋은 시기에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로 내 집 마련 잘하고 싶으시고 앞으로 다가올 기회 잡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첫째, 빅데이터 부동산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좋은 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이밍, 무릎 밑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지역 선정, 지금 어디를 사면 좋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빅데이터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이것과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경매입니다. 자, 빅데이터로 무릎 밑에서 살 수 있고 지역도 잘 골랐어요. 근데 경매로 사면은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수익을 얻겠죠.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겁니다. 저는 내년부터 제가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산 게 2020년 초입니다. 2020년 2월 달을 마지막으로 한 채도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회가 안 보이니까. 저는 무릎 밑에서만 사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다시 아마 조금씩 일부 지역을 제가 좀 사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로 이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꼭 드리고 싶고 그러면 정말로 인생을 엄청나게 레벨업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전세 시장 얘기를 좀 이어가고 싶은데, 네. 뭐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이제 전세는 이제 바닥이 됐다 네.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네. 실제로 그 이후에 좀 상승을 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네. 지금 전세 시장 상황이 좀 어떤지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전세 시장은 앞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시장이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려면 이 매매 수급 데이터 중에서 전세 수급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네. 전세 수급 데이터가 이제 위에 있고 100 한 4, 50 이상이 되면은 그 지역은 전세 시장이 굉장히 강세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전남, 전북, 강원, 대전, 충북 뭐 이런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지금 전국에서 전세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입주 물량까지 없으면 전세는 아주 좋아질 수 있다. 자, 그런데 내 지역의 이 전세 상황을 좀 알고 싶으시면 네.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좋은 건 모든 지역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보시면 딱 두 가지 데이터만 보시면 되는데 파란색이 전세 매물이에요. 보라색은 전세 거래량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서초구의 전세 거래량은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두 달은 아직 집계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줄어 보이지만 그 전 거를 보면 지금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자, 근데 전세 매물은 어때요? 파란색 전세 매물인데 매물이 줄어들고 있죠. 네. 자, 매물은 줄어들고 거래량은 많아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최소한 떨어지진 네. 않겠죠. 네. 근데 여기에 공급이 만약에 많으면 떨어질 수 있는데 공급을 보겠습니다. 공급 24, 25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향후 신규 아파트 공급도 없고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고 거래량은 많아요. 당연히 전세는 안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다만 유의하실 부분은 뭐냐? 이 공급 물량은 주변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서초구에는 입주 물량이 많은데 강남구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서초와 강남은 같이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 지역에 전체를 다 보세요. 서울이면 서울 이걸 다 보고 그래서 서울을 한번 볼게요. 네. 서울의 거래를 보니까 전세가 어때요? 전세 매물이 어때요? 서울 전체적으로 매물이 줄고 있고.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근데 거래량은 많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가 뭐 최소한 떨어지진 않겠죠. 네. 자, 그리고 공급을 보니까 서울에 내년에 굉장히 공급이 작죠. 네, 그러면 서울의 전세 시장은 강세를 좀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어쨌든 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역전세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역전세가
하반기에 크게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고 또 네. 최근에는 좀 해소가 됐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좀 혼란스러운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전세 문제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역전세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역전세는 여전히 진행형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다라고 하고 있는 이 반포 쪽도 지금 경매가 어때요? 상당히 많네요. 굉장히 네. 많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제 사람들은 역전세 때는 뭔가 난리가 나서 이게 막 무슨 막 신문에서 막 엄청나게 나오고 이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 줄 아니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역전세 별 문제 없네 하지만 실제 집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역전세로 지금 강남에서도 4억 5억씩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경매 물건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역전세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되느냐 네네네. 데이터로 봤을 때 내년 말 정도 돼야 됩니다. 내년 가을 연말 정도는 돼야 역전세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아주 유심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향후 이제 입주 물량만 별로 없다라면은 앞으로 전세가는 완만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여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온다라면 네. 지금 2024년에 굉장히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또 일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네. 한국도 환율이나 외환보유고나 이런 것들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뭔가 안심할 만한 상황은 절대 아니거든요. 자, 근데 혹시라도 금융위기나 IMF 같은 경기 침체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전세가도 순식간에 다시 또 급락할 수 있어요. 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전세가는 우상향을 완만하게 할 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네. 분양시장 얘기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양극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어떤가요? 분양시장은. 네. 분양은 잘만 받으면 저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저는 개인적인 투자성이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렇구나.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은데요 얘기하는 게 별로 없는데 자 분양은 일단은 주변 시세보다 한 15에서 20% 정도 싸다라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분양이 좋은 거는 가격이 어찌됐건 주변 시세보다는 좀 싸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공급 측면에 보면은 당장은 아닌데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 아파트가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건축비가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원래 평당 2020년 정도만 하더라도 평당 4,50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당 평균 700이 넘어요. 예, 800까지도 가고 막. 맞아요. 예. 뭐 비싼 데는 뭐 1,000만 이상도 가고 건축비만. 자,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래도 좀 더 어려워.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를 수요자들이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호주머니 돈이 없고 이미 살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샀거든요. 더 이상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가격을 받아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건설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돈 되는 데만 할 거야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기사 나왔는데 뭐 상계동인가 어딘가 재건축 하려고 보니까 부담금이 아파트 값이 5억인데 분담금이 5억이 필요하대요. 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재건축 재개발은 상승장에 막바지나 이게 크게 오르는 거지 하락장이 오면은 재건축 재개발은 싹 죽어요. 예. 왜? 일단은 건축비가 많이 오르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네. 금리가 높아요. 그럼 뭐예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도 쉽지 않고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새 아파트가 26년부터는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뭐가 있냐? 지금 정부에서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3기 신도시 이게 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조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방이 달라지긴 할 텐데 어찌됐건 주변 여건상 지금
건축비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2년 뒤부터는 신축 아파트가 매우 줄어든다. 그럼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아주 많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기회가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아파트를 사셔야 되냐? 신축 아파트를 사셔야 됩니다. 가능한 신축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는 분양이 괜찮아요. 아, 신축 아파트니까 또. 예.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변 시세보다 한 15에서 20% 싼 이런 분양은 괜찮다. 지금도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분양가 보니까 시세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싸면 당연히 더 몰리겠지만 그렇죠. 분양가가 좀 과거처럼 그렇게 시세보다 좀 많이 낮게 아니면 좀 적게 나오는 쉽지 않아요. 경우가 좀 적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공급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좀 너무 건축비가 비싸졌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음. 근데 또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미분양 있죠? 아, 지금 미분양이 또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일부 지역들을 보면 이제 한 무릎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는 또 할인 분양을 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매수 기회가 이제 내년부터 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느 지역부터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까 네. 이런 부분 한번 네. 뭐 서울 수도권도 있고 지방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시면 정말 알 것 해주기 같아요. 싫은 얘기입니다. 이거. 네, 나만 알고 이거는 싶은 진짜 이야기. 나만 알고 싶은 이야기인데, 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일단 부동산 시장은 전세 시장이 안정이 돼야 매매 시장이 좋아집니다. 자 일단은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제가 한 최소한 3시간은 강의를 합니다. 그쵸. 네, 그쵸. 최소한 제가 3시간은 강의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아주 이제 뭐 맥락만 말씀드리면 일단 전세적이 좋은 전남, 전북, 강원도, 충북, 대전 요 정도 지역들 중에서 앞으로 입주 물량이 별로 없는 곳들이 있어요. 자 이런 곳들은 내년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중에서도 좀 지금은 안 좋지만 네. 자 우리가 투자의 기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지금 안 좋은데. 왜? 앞으로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데는 이미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내가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안 좋은 데 가야 내가 먹을 게 있습니다. 지금 안 좋은 데가 어디예요? 자, 보시면 대구. 아, 대구. 그렇죠? 네. 부산, 인천, 음. 뭐 이런 데, 충남, 울산. 요런 데. 이 지역들 중에서 올해나 내년에 입주 물량이 피크를 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 이제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졌고 지금 시장이 안 좋거든요. 그쵸, 근데 네. 이미 가격은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 지역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설 수 있겠죠. 올라갈 일이 남아. 네, 그래서 뭐 수도권에서는 저는 인천이나 대구도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인천 대구가 한창 이제 힘들었는데 네. 이제 좀 그런 힘을 받을 시기가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저는 내년 어느 즈음 늦어도 25년엔 올 거다. 네, 그리고 이게 부동산은 좋은 게 뭐냐면은 결정적인 투자 기회가 3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조급하게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 큰 대세만 잘 데이터로 짚어서 그냥 무릎 밑에서 사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일부 지방들 좀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뭐 좀 서울 수도권을 네. 좀 생각하신다면 서울 수도권을 어느 생각을 쪽이- 한다라면은 네. 제가 지도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천지개벽이 일어날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쪽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지적도로 좀 바꿔볼게요. 자, 평택 고덕이 여기에 있습니다. 평택 고덕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탄이 여기에 있습니다. 동탄. 자, 그래서 동탄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평택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남사읍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여기 보이시죠? 여긴 반도체 클러스터. 예. 자, 여기가 이제 원산면인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를 가지고 이걸 제가 그려볼게요. 자, 평택 고덕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안성이 여기 있고요. 안성, 그 다음에
있죠. 원산면, 그다음 동탄, 이렇게. 그다음에 남사읍이 또 이쪽에 있습니다. 남사읍이.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앞으로 정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특화단지라고 해가지고 반도체랑 2차 전지를 완전 밀어줘요. 그리고 대다수의 자금이 이쪽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쪽에 앞으로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대세 산업이 될 지역들이고요. 그래서 동탄, 그다음에 용인, 그다음에 평택, 고덕, 안성 이런 쪽에 뭐 땅이나 그다음에 아파트나 건물이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두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앞으로 반도체 공장이 많이 들어서게 될 텐데, 자, 다시 제가 이거를 지적도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가 남사읍이에요. 남사읍이고 여기가 원산면입니다. 자, 여기에 엄청난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자, 주거는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여기에서는 갈 만한 데가 어디밖에 없냐면 남사읍이랑 원산면을 갈 만한 데가요. 동탄, 신도시, 그다음에 고덕 신도시. 여기. 자, 제가 동탄에 지지난주에 제가 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건물이 다 완전 새 거에다가 완전 삐까번쩍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와, 너무너무 좋다. 진짜 일자리만 동탄에 있으면 동탄 살고 싶을 정도로 뭐 서울까지 안 와도 되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덕 신도시도 어때요?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사읍과 원산면 이쪽에 지금 엄청난 일자리가 생길 공장들이 생기고 또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오면 거기와 또 연계되는 하청 회사들이나 1차, 2차 벤더들이 엄청나게 많이 또 오겠죠.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겠어요? 여기서 살만한 데는 이런 어떤 사회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는 딱 두 군데밖에 없다. 어디? 동탄과 고덕 신도시. 그래서 여기를 좀 주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안성이나 뭐 이런 쪽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동탄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주목받고 좀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그럼 이거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지금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또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저는 좋아질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하셔서 부동산 투자 또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